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주식 리뉴얼 15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한 주일 또 무더위와 장마가 좀 계속 반복되는 사이에 어떻게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이제 막 또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계절이고, 다음 주면 정말 뭐 공식적으로 원래 이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잠깐 뭐 업무라든가 일을 또 뒤로 하고 또 가족분들하고 아마 많이 또 휴가 같은 것들 보내시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고러게 바로 전주에 어떻게 뭐 휴가 비용 같은 걸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매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공개되는 주식 리뉴얼 15번째 시간을 같이 하겠고요. 재미있는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까요? 자, 뭐 시장 정리해보고요. 골 때리는 이슈들 하나 정리를 해보고 집중 리뉴얼로 또 재미있는 소재를 가져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늘 요새 시장 뭐 1년 정도 조정이 있고 나서 요새 나오는 얘기들은 보면 바닥을 쳤느냐, 뭐 6월까지 이제 계속 빠졌다가 7월 달 들어서 이제 중순 넘어서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바닥에서 조금 오르는 모양들 나오면서 시장이 바닥을 쳤나 안 쳤나 아직도 멀었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가 또 관련된 미국 기술주들한테 집중 매수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연속해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서머 랠리가 온다라는 또 기대감까지 또 일찍 또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머 랠리라는 게 여름 시즌에 흔히 말해서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잠깐 여름 휴가 간 사이에 큰 간섭이 없다 보니까 요 시기에 이제 시장이 잘 오른다 이런 논리들이 과거에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름에 잠깐 이렇게 오르는 장 서머 랠리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좀 기대한다. 또 더군다나 미국도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좀 깊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웬만한 악재들이 다 뭐 적용이 되고 또 인플레와 관련된 그런 음, 뭐 피크아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창 있는 중이라서 그런데도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또 이게 근본적으로는 금리를 막 세게 올리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거나 고용이 좀 후퇴하거나 아니면 소비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찌그러질 줄 알았더니 어이구 의외로 웬일요? 예.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실업률은 미국 기준으로 3.6%에서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 몇 달쯤 3월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3.6%의 실업률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뭐 소매 판매도 별로 줄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 주머니 속에 돈이 두둑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찌됐든 이렇게 양쪽의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 약세장 아직 안 끝났는데 잠깐 반등 주는 거다 이런 논리가 있고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것만 남았어.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얼마 전에 당국의 정부의 이제 1차 대책이라고 해서 신용 비율이 좀 모자란 분들 140 정도에서 반대 매매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걸 좀 하향화해라. 좀 자유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통 적용한 것이 10% 정도 낮춰가지고 130% 정도로 하다 보니까 좀 뭐 반대 매매가 좀 덜 나오기도 했었고 또 바닥에서 지금 한 100포인트 가까이 또 들어주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다시 신용장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2, 3조까지 갔다가 18조가 깨졌다가 18조 위로 조금 다시 올라왔다 이런 좀 통계값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한 달 만에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올라섰고 또 하이닉스 오늘 기준으로 딱 10만 원 가까스로 방어가 되었는데
뭐 9만 원대도 10만 원대로 이제 올라왔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스물스물 좀 바닥을 친 거 아닌가 뭐 이런 논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이 멀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요. 뭐 예전에 3대 투자가로 알려졌던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6월 달 이후에 몇 번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계속 "내 생애 최악의 하락장이 아직도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 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의견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은이나 원유 같은 거에 투자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나름대로 뭐 기술적 분석의 대가라고 알려진 댄 나이스라고 하는 이런 뭐 펀드 매니저도요. 애플 같은 경우 아직도 비싸고 기술주 비싸고 하락장 앞으로도 20-30%는 더 빠진다. 그래서 차라리 인플레로 현금이 한 5% 내지 7% 뭐 갖고 있으면 손해 보잖아요, 인플레가 일어나면. 그런 거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주식으로 20-30% 까지는 것보다. 뭐 이런 식의 인제 의견도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냐 아니냐 아직까지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근거가 뭐 각자의 어떤 뭐 기준에 따라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바닥 쳐서 더 이상 안 빠져?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쳤던 2276이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렇게 누구도 쉽게 얘기는 못 해요. 왜냐하면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 올 연말이든 아니면 내년 초든 2000 깨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2100선 이하로 내려가는 건 기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기 때문에. 다만 지금 기준으로 뭐 2300 후반에서 2400 언저리 요 정도 지수 기준으로 뭐 2100 대가 오더라도 사실 그동안 내려온 포인트보다 더 많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위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뭐 쪼끔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바닥은 모르는 거고 바닥권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용기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장세가 "내일 당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제목을 좀 붙여 봤는데, 오늘 아침 22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어떤 그 분봉, 시간대에 따른 분봉을 보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S&P나 전부 다 똑같죠, 모양이. 아침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 출발할 때는 다 약세였어요. 뭐 다우 기준으로 한 300 포인트 내려갔다가 그것들이 뭐 미국 기준으로 점심때 좀 지나 가지고 보합까지 올라오더니 결국은 160 포인트나 올려 주고 끝났습니다. 위아래 편차가 거의 500 포인트 가까이 돼요. S&P도 마찬가지고 인제 4,000 가까이 붙었고, 나스닥은 1.3%나 올라서 12,000을 또 회복하는 그런 장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될 때 안 될 때 보면 안 되는 날은 높게 시작했다가 오히려 내려 꽂는데, 되는 날은 오히려 낮게 시작했다가 올라가는 전약 후강의 장이 나오는 게 약간의 좀 강세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해 보니까요.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의 구분은 지금처럼 우측에 지금 사진 나와 있는 분이 파월 의장이고, 지금 왼쪽 아래쪽이 라가라드라고 하는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데, 이런 어떤 뭐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좀 발언의 어떤 뭐 책임과 또 파워가 있는 분들의 얘기가 과연 시장이 먹히느냐 아니느냐가 제가 봐선 강세장과 약세장의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도 뭐 1%씩 전보 스텝으로 올리는 건 뭐 과하다.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릴 건 없고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래서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FMC에서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0.75 정도 올릴 가능성들이 지금 현재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유럽 중앙은행도 11년 만에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랑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없다는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 올 거다. 뭐 안 온다." 이거 서로 지금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런 뭐 미국의 연준 의장이나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가 얘기한 뭐 "내년도까지 경기 침체 없어."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과연 신뢰를 하느냐 아니냐가 제가 봐선 장의 성격의 구분이에요. 이걸 믿고 '아 경기 침체 없으니까 인제 바닥 논리로 해서 꾸준히 좀 사 보자.'라는 생각이 나오면 약세로 출발했다가도 강세로 전환되는 강세 패턴전이 나오는 거고, '아 이런 말 못 믿겠어.'라고 하면 아침에 강했다가 후장에 무너지는 그런 장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해석과 시각이 장의 성격을 구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뭐 7월 말과 8월 초 뭐 그 사이에 좀 변수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5년 동안 뭐 340조 정도의 반도체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한 정부의 그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이 어저께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과 인제 별도로 미국에서 일본, 대만은 이미 참가하기로 했는데 한국 우리 쪽으로 붙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칩4라 그래서 미국과 대만, 일본에 우리나라 붙어 가지고 4대 칩 4 나라가 동맹을 맺자. 그래서 중국에 인제 견제를 하자라는 논리인데, 이게 인제 우리나라는 뭐 현대 반도체 관련된 수출의 한 40%를 중국에다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중국 빼놓고 미국 쪽에 붙어 가지고서 이거 되겠나.'라는 이제 고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견제를 날리고 있어요. "잘 뭐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8월 말까지 이거 과연 어떤 식의 변수 뭐 로서 작용이 될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다행히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곡물이 뭐 한 2천만 톤 쌓여 있다 그랬는데,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요 유엔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뭐 터키랑 해서 쪼끔 협상이 됐다 그래서 수출 재개가 좀 되면 흔히 말하는 인제 인플레도 결국 영향을 줄 거고,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약간 이제 누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부상할 수 있는 고런 뉴스라고 생각이 들고, 푸틴이 그러니까 오늘부로 해서 뭐 그 독일 쪽에 보내던 가스를 한 열흘 정도 가스관 청소한다고 이제 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내일 중에 열 거냐 말 거냐 이거 갖고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아주 막게 되면 유럽이 큰일 나는데 어떡할까 이랬었는데, 다행히 연다고는 했는데 공급량은 평소에 보내던 거의 30% 밖에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내긴 하는데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보내서 "우리 없으면 큰일 난다."라는 걸 니네들이 느껴봐라 이거죠. 예. 지금 뭐 그 얼마 전에 바이든이 중동 가 가지고 뭐 증산하는 문제도 했고, 최근에 또 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러시아 그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이런 것들을 막 미국에선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몇몇 나라들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너무 저 차별이다."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푸틴이 지금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 한번 맛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쪽에 보내는 가스나 원유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먼저 막아 버린다 할 때 유럽이 과연 에너지난을 어떤 식으로 타개할 수 있을 거냐, 아직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원유가 이상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제가 보기에는 뭐 7 월, 8 월보다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나와 있는 11월 부근 정도가 오히려 더 위험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전반적인 틀은 자 7월 중순부터 일단 뭐 인플레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 또 요런 우크라이나 쪽에 뭐 전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곡물 관련해서 요렇게 또 일부 뭐 재개되는 문제, 그 유럽이 사실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여러 개 하는 것 같지만, 뭐 오늘도 금 관련해서 뭐 수입 금지 이런 얘기 나왔지만 또 은근히 뒤쪽에서 다른 것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또 풀어줘요. 예. 너무 옥죄면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 유럽이 또 못 살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은근히 또 풀어주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지금
전쟁을 하면서 뭐 길게 하다 보니까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경제적인 실리는 다 챙기고 있죠. 유가 급등에 따른 뭐 그런 수익도 엄청 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로화는 약해졌지만 루블화는 오히려 전쟁 발발 초기에 왕창 내려갔다가 오히려 전쟁 전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문제는 미국에서 물론 어떻게 인제 결심하느냐에 딸려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뭐 어저께 코로나 걸렸다고 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일주일 사이에 뭐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큰 변수는 뭐 지난 이번 주 8월 초 시작하기 전까지 7월 마지막 주 사이에는 큰 변수 없으면 지금까지 반등 나오는 그런 어떤 추세를 좀 이어가는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요렇게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음 네, 그다음 골 때리는 뭐 이슈라고 해서 하나 정해 본 건 1,100조 그리고 40조. 이 덩치가 좀 다르죠. 1,100조랑 40조랑 맞부딪혀서 지금 싸운다. 이 실화냐? 뭐 이런 제목으로 좀 붙여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인제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보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예. 자, 이 차 쪼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알아보시겠어요? 이 차랑 뭐가 뭔지? 이미 뭐 타고 다니시는 차일 수도 있고 아직은 시장에 뭐 모터쇼를 통해서 공개는 됐지만 아직 실물도 채 보시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파트에 한 대가 있길래 '이거 어떻게 있지?' 라면서 실물을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그 수원 근처에 그 남양 기술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약간 시운전 차가 좀 미리 공개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요게 인제 왼쪽에 있는 차는 이번에 인제 새로 나오게 되는 아이오닉 6 고요. 오른쪽 차는 테슬라의 아마 차예요. 테슬라 아마 3 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전기차죠. 전기차 간의 대결. 뭐 현대차와 테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이번 주 들어서. 근데 어떤 실적들이 나왔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예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매출은 쪼끔 예상보다는 줄었지만 잘 나왔고 거의 한 2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샀다 그랬었는데 빠지기 전에 한 75% 매각했다 이런 이슈 나옵니다. 물론 분기에는 약간 손해를 봤겠지만 이미 뭐 4분의 3 정도를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어떻게 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데 시장이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그저께 실적 발표 나고 어젯밤 사이에 어떻게 됐냐. 테슬라가 거의 10% 올랐어요. 10%. 예, 그래서 다시 800불대가 됐고 일봉 보시면 이렇게 하루에 크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어 가지고 현대차도 실적이 나왔어요. 예. 효자 제네시스에다가 또 SUV 같은 경우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서 현대차도 분기로 봤을 때 역대급의 최고 실적이 나왔다. 물론 추세가 약간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이 발표된 뒤에 현대차 어떻게 끝났어요? 보합으로 끝났어요. 십자선 나와 가지고 움직임 없이 그냥 보합. 그나마 오늘 쪼끔 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실적 발표 때 잠깐 움찔하다가 그냥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그나마 1% 올랐습니다. 왜? 테슬라가 9% 10% 가까이 오른 거 보니까 열받은 것 같아요. 와, 저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테슬라는 10% 씩 반응이 나오는데 현대차는 뭐 어제 보합으로 끝나다 보니까 약간 좀 어 화가 나신 분들이 질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자,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뭐 이걸 물론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왜 어저께 그 경주마라고 하는 우리 또 한경의
대표 뭐 유튜브자 또 5시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야 되느냐? 현대차 살까요? 테슬라 살까요? 근데 지금 이번에 분기 손익 나온 거 보면 현대차가 3조 정도 벌었습니다. 테슬라도 거의 3조에 육박해요. 그럼 분기 순이익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보세요. 오늘 종가로 확인해 보니까 현대차는 우선주를 제외하고 보니까 40조가 조금 넘습니다. 테슬라는요, 간밤에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지고 1100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1000조 조금 넘나 이랬는데 거의 100조가 하루에 늘어난 거예요. 예. 몇 배? 25배 이상. 예. 자, 그러면 이게 뭐 미국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다, 이거 가지고 회사의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가 분기 순이익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3조, 오히려 뭐 현대차가 조금 높으면 높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25배의 차이를 둘 정도로 테슬라가 많아요. 자, 그럼 테슬라도 뭐 이런 식으로 보면 현대차가 올해 한 10조 정도 번다. 테슬라도 뭐 저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뭐 10조쯤 번다. 그럼 10조씩 버는 회사가 어느 회사는 40조 하고 있고 어느 회사는 1100조. 뭐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죠. 근데 하여튼 저렇게 보면 과연 어디가 정당한 가격을 막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딱 한눈에 보기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근데 시장은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10사람한테 물어보면 현대차가 싸네요. 현대차 사야 되네요. 오늘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만큼은 아니지만 한 2조 한 2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와 현대기아 합치면은 거의 5조인데 합쳐서 순이익 해봤자 뭐 60조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와 테슬라보다 훨씬 싸요. 현대차 사야 돼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현실은 냉랭해요. 1000조짜리가 100조가 올라가는 하루 사이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현대차는 오늘 열받아서 올라간 게 1%밖에 안 됐어요. 40조에서 4천억 정도 오늘 시가총액이 더해지는 정도?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뭐 생각은 당연히 현대차로 기우는데도 시장에서 반응은 오히려 비싸고 가치가 훨씬 더 희석돼 보이는 테슬라가 더 화끈하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 다만 앞으로의 시장에 구분값에 있어 가지고 저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뭐 힌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하반기 매크로가 불확실하지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약되어 있는 차만 120만 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뭐 1년 파는 대수에 비해서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고 1년 반이고 기다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는 이번 그 올해 들어서만 벌써 자동차 가격을 뭐 서너 번 이상 올렸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근데 현대차는 그러진 못했거든요. 근데 현대차도 만약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테슬라 같은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나라 경우로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차가 정말 1년이고 1년 반이고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만들어 줄게 뭐 급행료라도 내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의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금 목표가가 한 26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제시되고 있거든요.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도 사실은 테슬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바클레이즈 같은 이 대형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갖고 2분기에만 한 6천억 손실 봤는데 적정가를 380불로 제시했어요. 사실 이게 뭐 어저께부로 800불까지 올라간 상황을 보면 이게 적정하게 제시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는 지금 사실 시장 점유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전기차 시장 계속 커지는 게 맞아서 그에 걸맞게 뭐 기가팩토리가 늘어날 거고 하지만 완성업체들이 계속 지금 전기차 쪽으로 돌고 있잖아요. 2030년 정도 되었을 때 포드나 뭐 GM을 비롯해서 미국 뭐 독일의 뭐 BMW나 벤츠나 또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
또 일본 기업들 다 전기차 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테슬라가 과연 지금처럼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가 있죠. 예. 큰 완성업체들이 한번 확 바꾸면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잘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대차 지금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 얼마 전에 발표된 점유율 보면 전기차 테슬라가 75% 였고 그다음이 현대차였어요. 9%.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얼마 전에 트윗에 남겼잖아요. "현대차 꽤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현대차 뭐 욕하면서 타는 차라고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해외에서는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신차의 어떤 안전 기준 이런 거에 있어서 꽤 인정을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종목이고 현대차, 기아차 또 누가 더 낫느냐 뭐 기아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집중 리뉴얼을 말씀드리겠는데 자, 폐배터리 쪽을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5월 달, 6월 달에 새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내놨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큰 단위로 내놨는데 골고루 언급된 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것이 또 있고 폐기물로부터 핵심 희소 금속을 고순도로 재자원화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폐배터리 산업으로 연결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인플레 시대를 맞아 가지고 전기차가 인제 막 팔려요.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전기차가 더 집중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 가격도 테슬라가 몇 번 올린 게 왜 그래요? 배터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배터리를 구성하는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 없지만 2-3년 뒤 되면은 기존에 몇 년 전부터 쓰던 전기차에서는 폐배터리가 나올 거라고요. 이게 폐배터리는 뭐 완전히 못 쓰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성능이 70% 이하로 내려간 배터리를 폐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차에서 인제 떼어 가지고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폐배터리라고 나오는 거 대부분 ESS로 많이 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대부분 많이 쓰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잘 분해를 해 가지고 핵심 소재를 잘 뽑아내 가지고 새로운 배터리에다가 이식해 갖고 다시 쓰자라고 하는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몇 년 뒤로 굉장히 늘어날 거고 지금 원가에 폐배터리를 쓰게 되면 지금 원가를 거의 한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보면 진짜 뭐 도시광산식으로 해서 금맥을 캐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폐배터리 활용 시장을 보면 뭐 내년 기준으로는 뭐 24 기가와트라는 정도지만 2030년 정도 되면 규모가 거의 한 20배 정도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고요. 지금 폐배터리 그럴 때 뭐 시장에서 항상 조명받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는 뭐 MPC라든가 영화테크라든가 파워로직스 뭐 이오테크닉 이지트로닉스 뭐 이런 정도 종목들이 좀 조명을 받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 폐배터리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상장사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또 상장되는 기업도 있고 또 그다음 주에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IPO 관련된 기업 포함해서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여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 폐배터리 섹터와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들썩들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좀 관점을 두고 보시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약세장에도 20조가 몰렸다. 얼마 전에 성일하이텍이라고 하는 이제 다음 주 28일 날 상장하는 기업인데요. 요거 지금 청약하는데 20조 원이 몰렸다는 거예요. 사상 최대 단일 종목에. 물론 큰 기업 말고 이런 작은 기업에 이렇게 많이 몰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일하이텍 외에도 그다음 주에 또 세비코엠이라고 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또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개나 지금 폐배터리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서 이슈가 좀 몰아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금 있는 기업 중에 폐배터리 좀 양호한 기업들
관심 좀 가져볼 만한 기업 보면 2차전지 쪽에서 폐배터리도 하고 수소도 하는 유일 에너테크라는 기업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 거래 실리면서 이제 예, 좀 올라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유일 에너테크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모화학이 조금 신고가 패턴으로 해서 모양이 이번 주 내내 좋았고 또 기관 매수세도 좋았는데 얘도 작년도부터 한 400억 가까이 폐배터리 공장 증설하는데 일단 들였고 거의 완공을 했기 때문에 뭐 나오기만 하면 이제 만들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연금술사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쓰레기로 보석 만들기 뭐 이런 리포트 제목도 있습니다만 코스모화학도 지금 폐배터리 업체 중에 가장 좀 핫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상장한다는 기업 있잖아요. 성일하이텍, 국내 유일의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 얘는 이미 사실 큰 장사를 이미 하고 있어요. 예, 이미 뭐 기존의 상장사들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현대차나 뭐 LG나 이런 데서 거래를 이미 다 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예, 업체예요. 성인하이텍은 규모도 크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폐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얘가 원래 공모 희망가가 47,500원이 상단이었는데 뭐 기관 청약이 너무 높게 들어와서 5만 원으로 공모가가 선정이 됐거든요. 아마 굉장히 인기를 끌 것 같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그 8월 4일 날 상장하는데 세비캠이라는 회사도 폐배터리 관련한 전문 업체인데요. 얘도 이번 주 중간에 지금 청약 기관 수요 예측 받았기 때문에 아마 공모 희망가도 상단 내지는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얘도 8월 4일 날인가 상장하는 만큼 일주일에 하나씩 폐배터리 업체가 들어온다라는 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좀 일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식 리뉴얼 15번째 시간 또 마무리하겠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박이라는 거 여러분들 막 찾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심, 유행, 그리고 다음 주에 뭔가 뭐 기다려지는 뭔가 있다고 하면 그게 다 올라가는 재료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번째로 진행한 주식 리뉴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다음